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줬었던, 수혜를 줬었던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이제 자국의 유권자들까지 약간 속이면서 보조금을 차관 형태로 이스라엘한테 좀 줬었던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편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란 전쟁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앞으로 중동이라는 저 지역은 어떤 형태로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에 대한 대서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 1회를 한 거고 오늘이 2회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좀 근본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맞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 미국이 다른 나라들 다 원조 자금 끊기고 줄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원조 자금을 1960년대 초에 비해서 70년대 들었으니까 5배 가까이 오히려 늘렸고. 파격적인 거죠. 그렇지. 근데 중간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진 미국 유권자들이 잔뜩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니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보조금을 완창 주냐, 쟤네들 전쟁하려고 맨날 저렇게 뒤숭숭하게 구는 나라에게 돈 줘버리면 그럼 전쟁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냐, 이런 게 눈치가 보이니 미국 관료들이 어떻게 했다? 보조금이 아니라 차관으로 돈 빌려준 겁니다. 그럼 뉴스에서는 그냥 유권자들이 보기엔 그냥 돈 빌려줬구만. 쟤네들 이자는 제대로 내겠어?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차관이 뭐다? 상환 계획이 없는 차관이었다. 어마어마한 차관이죠. 그렇지. 네. 그럼 상환 계획이 없는 차관이면 돈을 평생 써도 되는 이런 차관인데. 아니, 생각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뭐 언제 얼마로 갚을지는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렇지. 그거는 친구 딱 하다니까 그냥 친구한테 야, 내가 너 준다면 친구 자존심 상할까 봐. 그렇죠. 야, 너 꼭 갚아라. 이러고 만 거잖아. 그렇죠.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프리미엄까지 붙었냐면, 원래 보조금으로 원조를 받았을 땐 준 거니까, 보조금을 준 거니까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 받아야 되고, 그렇죠. 쓰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소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차관으로 받았으니까 그것도 없는 거야. 진짜 눈 가리고 앙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지원이었냐면, 차관으로, 그러니까 실제 보조금인데 차관 형태로 돈을 더 많이 줬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또 유대인 하면 첫 번째 그 분야가 어느 분야야? 산업으로. 금융? 금융이잖아, 네, 금융. 네. 금융보험. 뭐. 얘네들이 어떻게 했겠어? 차관으로 더 많이 좀 주셔야 됩니다 해서 차관을 더 많이 받았어, 70년대. 근데 그 차관을 받은 돈을 안 써. 그리고 뭘 했나? 미 국채를 사는 거야. 이야. 그러면 돈을 공짜로 받아서 그렇죠. 미 국채를 샀으니까 이자가 나오죠. 이자를 받은 거야. 천재적인데요? 이거 진천재적인데. 저 소름 돋았어요, 방금. 그래서 분명 차관을 본인들이 급하고 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왕창 줬는데 돈을 계속 그 돈을 안 써. 야, 너 어려운 살림이라며 돈을 그래 줬는데, 작년에 준 돈 아직 다 못 썼는데요, 올해도 또 똑같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꼭 쓸긴 쓸 건데, 알았어, 일단 줬어. 근데 얘네가 뭘 하는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그 역사가들이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봤더니 그때 받은 돈으로 미 국채를 사서 미국에게 다시 이자까지 받아먹었어. 아니, 진짜로 뭐가 지금 힘들어서 친구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내 돈을 빌려서 지금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거지. 그게 딱 맞네. 아니지. 내가 너한테 돈을 그냥 빌려준다고 말만 하고 줬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지금 가게가 되게 어려워. 장사가 안 돼서. 그러더니 네가 그 돈으로 나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정호야, 이자는 갚아야지. 이걸 한 거야. 아니, 그리고 미국이 빌려준 돈은 만기가 없잖아요. 만기 없는 경우가.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원금까지 다시 받고. 지금 그걸 이스라엘이 70년대부터 했던 거예요. 천재적이다. 천재적인 거야.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이 차관 형태를 취한 그냥 공짜 원조 자금은 원조 자금대로 주고,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를 풀어버렸어.
이 무기가요, 미국은 1976년도부터 무기 수출 통제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76년도에 만들어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이 무기 수출 통제법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무기 사올 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일단 미국에서 이 무기 수출 통제법으로 인해서 무기를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산다고 했었을 때 그 나라가 자체적인 그 방위하려고 방어적인 수단으로 무기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쓰는데 확인되면 그날 수출 안 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으로 원조받고 있거나 미국에게 차관 빌려간 국가가 그 돈들 중에 돈을 빌려간 어떻게 빌려줬던 간에 그런 국가들이 그 미국에게 또 무기를 산다고 하면 또 이게 무기 수출 통제법으로 저 나라가 이 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를 미 국방부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돼 있어. 까다롭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게 원조를 받거나 차관을 빌려 쓴 국가는 무조건 국방력을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의 컨펌 아래서 운영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법에서 유일하게 사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유일한 전 세계 국가가 딱 하나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만 원조를 받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만 어떻게 된다? 이 원조를 받으면서 그 미국 무기 사간 거 이걸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후 감사를 안 받아. 우린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기는 우리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 무기 미사일을 미국에다가 뭐 사다가 그 전투기 개발한 거에다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통합해야죠. 통합해야 시스템. 된대. 그런데 미국이 야, 이 미사일 누가 어디다 쓸 건데? 저희요. 저기 뭐 평택에 있는 저희 공군기지에 배치할 거기다 놓을 건데요. 그럼 가져가. 이렇게 돼. 근데 저희 인도네시아에 전투기 팔았는데 거기다가 무기를 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만 여기서 예외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아? 정리해보죠.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고 공짜로. 그런데 그 돈 중에 일부를 미 국채 사서 이자까지 더 얹어서 그리고 미국이 군사 원전 따로 줬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적으로 실링으로 전략 무기 함부로 못 가고 많이 못 가는 걸 다 이스라엘은 풀어줬거든. 그랬더니만 이 넘쳐나는 돈으로 미국 무기 가져다가 역설계하고 분해하고 그렇죠. 해결해서 본인의 국방력을 쫙 올린 거야. 그래서 아이언돔이 결국 누가 만들어준 거야? 이거 뭐 미국 기술이라고 봐야죠. 미국 기술인 거고 미국 자금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황당한 일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 연말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미국 못지않게 사이즈 작은 나라잖아. 그렇죠. 이 나라에서 세계 6위에서 8위권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중이 된 거거든. 그렇죠. 그거 전부 미국이 만들어줬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황당한 일이 있어. 이 무기를 어디에도 팔기도 했냐면 미국이요?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에 다시 아니. 그것도 일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시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 야, 우리가 도와줬더니 우리가 미처 개발하지 못했던 정보 기술 뭐 이런 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또 만들어 주는구나. 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시너지라고 차지하자고. 거런데 중국에게 판 거야. 이거 선 넘었는데요? 선을 넘은 거지. 그리고 미국이 원조해줬던 제품이 A면 본인이 A 형태의 유사한 뭔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제3세계 국가에 파는 것도 미국이 이스라엘은 제재를 안 해. 그러니 그런 그 제재를 안 받으니까 세계 8위에 6위까지 올라갔던 무기 수출 국가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미국의 원천 기술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한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나지. 지난 1편에서부터 지금 2편까지. 아니, 도대체 그럼 교수님, 도대체 미국은 왜 이스라엘에겐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또 우리 그 주제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참 그래서 외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교의 1등하면 누구 꼽니? 일단 뭐 고려 시대 때 거란 1차 전쟁 때 서희의 담판. 나는 이 유대인 전원이 다 서희인 것 같아요. 얘네가 어떻게 했느냐? 정말 무서운 애들인 것 같아요. 초기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그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왔다고. 특히 서유럽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넘어왔지만 네. 사실 동유럽에 독일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쪽에서는 진짜 극단적인 탄압을 받았고 몰살 직전까지 갔었잖아. 이건 뭐 TMI인데요. 제 전 여자친구가 알지나. 이스라엘 그 국적 가진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 네, 유대인이었는데 폴란드계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폴란드에서 살았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왔기 때문에 형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게 그 케이스예요. 맞아. 네. 그래서 동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그 뒤로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어디를 더 유치했냐면 물론 이 이스라엘이 외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국 초기에는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더 많았거든. 본인이 소수였고. 그러니까 빨리 쪽수를 늘려야 되니까 빨리 저 이민 오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낳으세요. 이걸 했는데 그때 인위적으로 가장 많이 유치했던 나라의 유대인이 소련 유대인이에요. 소련계 유대인 많이 있었죠. 예. 엄청나게 유치했어. 왜 그랬느냐? 그 이유들 중에 하필 그냥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숫자보다 유대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유대인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하필 왜 소련 쪽 유태인을 더 많이 유치했느냐? 그 소련에서 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이제 시민권 부여하고 평생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이걸 다 제공해 주면서 뭘 했느냐? 걔네들에게 소련 정보 내놓으라고 한 거야. 또 유대인이면 얼마나 수뇌부들에 많이 또 여기저기 들어가 있었을 거고 또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걸로 또 얼마나 과학기술 선봉해서 무슨 소련 무슨 과기성의 국장이니 과장이니 뭐 이런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야. 소련 내부 정보를 이때 이스라엘이 취합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일단 러시아어가 현지인 수준으로 유창하잖아요. 현지에 맞아. 살았으니까. 맞아.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본인이 복무했었을 때 그리고 거기 지인들 통해서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취합한 거야. 그리고 그걸 미국에 준 거야. 그래서 미국이 뭔가 돈을 줬으면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가를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찾아가서 케네디한테 찾아가서 이거 대통령님 알고 계십시오. 사실 지금 모스크바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딱 하니까 뭐야? 니네 그걸 어떻게 야 하냐? 이거 니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런데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교적인 망명을 하는 이스라엘? 이건 뭐, 그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에 원래 있었던 나름대로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 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요. 그럼 슬라브 민족 입장에서 야 얘네가 여기 다 상권 잡고 있었는데 그냥 가네. 여기 금융 사채업 얘가 하고 있었는데 가네. 잘 가라 하고 자기들이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넘어온 소련인들을 통해서 취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미국에게 적정 수준으로 자꾸 조금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주면 뭐 나오고 돈 주면 뭐 나오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 정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맞아. 그 미국의 돈과 기술 그리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이렇게 바꿨다. 거기다 하나 더 얹었어.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랬지 않겠느냐 유추도 하고 실제 뭐 비망록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자기 그 이스라엘에 아주 은퇴하고 나서 뭐 그렇지 쓰는 사람도 회고록 있잖아. 같은 거 쓰잖아요. 맞아. 회고록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에 나온 것들을 취합한 내용인데 뭐라고 또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원조를 받아온 거냐면
소련계 이주민을 더 받으려고 했더니 집을 지어야 되고 그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줘야 되고 네. 초기 정착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 소련 국방부에서 많이 이민을 올까 말까 고민한다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많이 넘어올 것 같은데 하니까 보드카도 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럼 이 돈으로 네. 그들 유치하는데 좀 쓰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와. 이게 풀 스토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었구나.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야. 아직도 끝이 아니야. 아까 케네디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각에 들어가기 시작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간첩 활동까지 다 했어. 미국의 동태를 살펴야 그 다음에 패를 어떻게 깔지 체스판에서 장군일지 몽골일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는 소련에서 얻은 정보를 얼마까지 더 오픈해야 될지 그 존재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여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바로 그런 간첩 활동까지 하면서 간첩 활동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단순히 미국의 정보만 얻어다가 그걸 이스라엘에 전달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첩 활동이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그렇죠. 여론을 조성하는 거야. 이게 그 민주주의 국가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랬더니만 부수입이 생겼어. 뭐겠어? 뭐 기부금 같은 건가요? 정답입니다. 기독교도들이 이슬람과 종교 전쟁, 성전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이거 뭐 제2의 십자군입니다. 이거 진짜. 다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백악관 전 무슨 보좌관 출신 누가 오늘 뭐 성령의 힘에 힘입어 오늘 연설을 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러 와. 네. 그러면서 거기 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향 예루살렘이 위험합니다 하면서 우리 저기 국방부 전 차관보인 누가 와서 얘기하고 기부하십시오 하면 이제 막 돈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부할 거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기부한 방법이 이스라엘 국채를 대거 사줬어. 이스라엘 국채를. 참 머리 좋다. 머리 좋은 거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해. 근데 이스라엘 국채가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낮았어. 이자율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데 있고 건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야 그나마 국채가 팔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이 요 이스라엘 정도 캐파와 국제 신용 등급과 이스라엘 정도 되는 국가들 중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미 의회에서 원래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때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고 막 이런 때니까 네, 그렇죠. 미국도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기 한 시작했거든. 10년 했잖아요, 전쟁. 맞아.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 굉장한 우량한 회사채들이나 금융채들이 미국 국채보다 이자율을 낮게 해도 채권이 발행되는 수준인 데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국가보다 이자율이 낮게 채권이 발행되면 국가 채권 발행이 제대로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렸어. 그럼 그게 그렇죠. 맞춰지죠. 맞춰지는 거잖아. 맞춰지죠.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누가 국채 사요? 회사채 사죠. 그렇지.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국채로 자금이 유입되게끔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채권에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 야, 이거는 그냥 대놓고 특권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채권에서 내가 돈을 이자를 좀 싸게 받아도 이거는 세금이 없는 이자니 아니 세금이 낮은 이자니 그렇죠. 야 이거는 뭐 내가 손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부도 일어났는데 기부한 돈으로 이스라엘 채권을 사줬는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화를 미 의회에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연방 금리보다 낮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연방 금리 사세, 연방 채권 사세를 유도했는데 예외는 이스라엘 채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 도와주고 그렇죠.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에 아직 망명이나 이민은 안 왔지만 얼마나 유대인들 짱짱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 이스라엘 국채 사주고 기부금 보내주고 그러니 그 돈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육성할 산업은 방위 산업이다. 미국 거 역설계하고 분해해서 개발한 다음에 다른 나라 또 팔고 그렇죠. 근데 그걸 미국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왜? 유권자들이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라도 수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차관 빌려주고 원조해준 나라인데 그렇게라도 수출을 해야지 독자 생존을 하지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긴 거야. 참. 여기에 키신저는 또 70년대 뭘 약속해 준지 알아?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석유를 제공해 주는 1순위 국가로 이스라엘을 선정하는 MOU 체결하고 와. 야, 참. 그러니 뭐 이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준 거잖아. 키신저 선생님이 한 100살까지 사셨나요? 백사가까지 하셨죠. 이 키신저는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워낙 그 대갈에서 키신저의 외교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회고록에 종종 이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너무 많은 편애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들을 많이 놔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외교력에 의거해서 가능한 거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 그럼 이스라엘의 외교력이 도대체 어떻게 발동된 거고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 됐잖아. 예, 그렇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음 시간에.